자식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잊은 건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일부러 깜빡하는 척을 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척, 라면에 설탕을 넣는 척. 그동안 보이스 레코더는 돌아가고 있었고 변호사와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네 게시판에 한 통의 편지가 붙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잊고 싶었던 건 너희의 욕심이었다. 이것은 치매 환자를 연기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죠. 제 집은 낡았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벽지는 누렇고 문틀은 삐걱거리고 베란다 타일은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구석구석이 제 인생이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달력을 넘깁니다. 손가락으로 오늘 날짜를 꾹 누르면서 중얼거리죠. 2025년 3월 10일 화요일. 그러고 나면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거실 장롱 서랍에는 수십 년치 장부가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운영했던 작은 공구상의 기록들이에요. 매출, 지출, 외상값, 회수 날짜까지 전부 적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장부를 꺼내서 넘겨봅니다. 손때 묻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구상도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검 전략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 2채를 샀고 예금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제가 벌고 제가 지킨 돈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제 인생의 결과물이에요. 요즘 들어 자잘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어제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어요. 결국 냉장고 위 바구니에서 발견했죠. 왜 거기에 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저께는 전기밥솥 예약 버튼을 2번 눌렀다가 밥이 질게 됐습니다. 밥을 버리면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나도 이제 늙긴 늙었나 보네. 둘째 딸 박서연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제 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볼까? 검사만 받아보자.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서연이가 걱정하던데.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멀쩡해, 걱정 마.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오랜 친구 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은 저보다 한 살 많은 76이에요. 우리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말순아. 나 요즘 재밌는 짓 하나 해보고 있어. 말순이 웃으며 물었죠. 뭔데?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척도 해본다. 말순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순자야, 왜 그래?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뭘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업이 어렵다는 거, 서연이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거, 둘 다 제 재산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평생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눈빛 보면 다 압니다. 저는 거실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쪽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잊지 말자. 내가 잊은 척한 날들. 저는 오늘 날짜를 적고
서연과 도연의 반응을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웃들도 다 알고, 슈퍼 주인도 알고, 경로당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곳이 제 터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자식들이 절 걱정하는 건지, 제 재산을 걱정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죠.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이제는 가족을 갈라놓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가 진짜 잊고 싶은 건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제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달력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날짜를 눌렀어요.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늘도 저는 멀쩡합니다.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뭘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제 의지를 흐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고 장부를 한 권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중얼거렸죠. 내가 벌고, 내가 지킨 돈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됐다는 걸. 자식들의 계획이 제 계획과 맞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사위 이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준호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편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준호는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요양원 브로셔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이런 곳들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도 있고. 이준호는 브로셔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건물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넓은 정원.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미리 준비하면 효자, 효녀 소리 듣는다니까요. 서연이도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브로셔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매끄러웠어요. 인쇄도 고급스럽게 됐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단에 적힌 비용이었죠. 월 300만 원부터 시작.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2년이면 7,200만 원. 생각해 볼게. 저는 브로셔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문을 나서는 이준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박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등기부등본 좀 떼려고 하는데 인감도장 어디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왜 갑자기?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니,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엄마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나 확인해야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말해.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 재산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잔고를 확인했어요.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제 노후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움직여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말쑥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서류 몇 장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잡이를 잡았어요. 몸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큰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건물 번호를 확인했어요. 정혜원 변호사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정혜원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였어요. 김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메모지. 제 재산을 나중에 모두 사회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정혜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부신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동의 없이도 가능하죠. 정혜원 변호사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제 재산을 미리 신탁계약으로 묶어두면 나중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였죠.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류 준비에 한 달 정도, 공증까지 하면 2달 안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 주세요. 정혜원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돈입니다. 제가 정할 권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과 몇 개를 사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세요?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볼일 좀 봤어. 사과를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에 도착하니 박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병원 예약 잡았대요. 다음 주 수요일이래요. 꼭 가야 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마다의 삶이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자식들이 만들어가는 길, 요양원, 재산관리, 그들이 생각하는 효도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선택한 길, 제 의지로, 제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길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 만남. 기부신탁 시작.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끝낸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줄까? 아니면 원망할까?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권리니까요. 두 개의 계획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 요양원을, 재산을,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저 역시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계획이 언젠가 부딪힐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저는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긴장했나 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박도현과 박서연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도현은 차 키를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가요 최유진 교수님 진료 예약했어요. 서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검사만 받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운전하고 서연이 조수석에 앉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죠. 도연과 서연은 제 양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사회복지사 한지민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김순자 여사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먼저 가족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 해요. 한지민은 클립보드를 건넸습니다. 박도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항목을 읽어 내려가더니 체크를 시작했어요. 최근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까? 도연이 체크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까? 또 체크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때 도연이 한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돈을 3번이나 같은 데 두셨어요. 아침에 찾으려고 하면 기억을 못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요. 박서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엄마가 같은 얘기 자주 반복하시긴 해요. 어제도 점심 메뉴 2번 물어보셨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제 눈을 피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저는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한지민이 설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전달할게요.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나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유진 교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유진 교수가 모니터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멀쩡합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3월 18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입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최유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단어 3개를 말할 테니 기억하세요. 나무, 자동차, 연필. 저는 따라 말했습니다. 나무, 자동차, 연필.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백에서 거꾸로 7씩 빼기, 도형 그리기, 시계 그리기. 저는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가 뭐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기억났어요. 자동차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무, 자동차. 저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연필이었나, 공책이었나? 혼란스러웠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최유진 교수가 기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연 회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나왔어요. 도연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잘 봤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죠. 최유진 교수가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상 범위와 경도인지 저하 경계선이에요. 지금 당장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 같은 곳은 필요 없나요? 최유진 교수가 대답했어요. 현재로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거라고. 자식들이 한 거짓말도, 제가 세운 계획도, 제 인생의 의미도 전부 다 기억하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연과 서연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이 고요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검사 결과 경계선 도연과 서연의 거짓말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빛나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별처럼. 검사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좋은 곳 보러 갈래요? 저는 무슨 곳인지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곳인데? 요양원이요. 그냥 구경만 해요. 괜찮은 데가 있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도연은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 2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있었어요. 몇 년 전 교회에서 설교 녹음하려고 샀던 거였습니다. 저는 레코더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레코더를 충전기에 꽂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충전이 완료됐죠. 녹음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재생해보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레코더를 책상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숨겨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요. 서랍을 살짝 열어두면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오후 2시 박도연과 박서연이 함께 왔습니다. 이준호도 함께였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이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나섰죠. 차는 이준호가 몰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곳에 깨끗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오명수 원장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원장은 친절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방도 넓고 침대도 좋았습니다. 식당도 보고 운동실도 봤죠. 노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분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눈을 봤습니다. 텅 빈 눈이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조기 입소가 가족 모두에게 평화예요. 어르신도 편하시고 자녀분들도 마음 놓고 일하시고.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박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좋지 않아? 우리도 자주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게 좋아요. 좋은 방은 금방 차거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은 잠시 들어와 앉았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쳐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해. 우리가 회사 다니는 동안 뭔 일 생기면 어떻게 요양원이 답이야. 진짜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들리게 했어요.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레코더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이 잘 됐다는 뜻이죠. 저는 레코더를 재생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보내야 안전해. 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저는 레코더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를 꺼내 레코더와 연결했어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이렇게 적었어요. 잊지 말자. 내가 잊은 척한 날들. USB를 봉투에 넣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설탕을 넣었어요. 소금통과 설탕통을 바꿔 놓았거든요. 라면 맛을 보니 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또...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 위치를 바꿨습니다. 수저는 원래 오른쪽 서랍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릇도 위아래를 바꿔놨습니다. 나중에 도연이나 서연이 오면 헷갈려 할 겁니다. 그럼 또 말하겠죠. 엄마가 정리를 못하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5살 노인이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자. 오전에 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마음 상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조금만 더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터뜨릴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저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만큼은 시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요양원 방문. 녹음 완료. 증거 확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준비는 끝났다. 이제 때를 기다린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레코더를 다시 충전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녹음할 겁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기록할 거예요. 그것이 제 무기니까요.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오후에 서연이랑 같이 갈게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과 서연, 그리고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셋 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라도 하러 온 것처럼요.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셋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국이었죠. 박도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소 날짜, 월 비용, 보호자 연락처, 그리고 맨 아래 빈칸이 있었어요. 본인 서명란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믿고 사인해요. 도연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요. 왜 안 해요?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현아. 여기 주소가 잘못됐네. 제 손가락이 서류 중간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저는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 집 주소 동번호가 틀렸어. 403동인데 405동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러면 효력 없을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이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이, 그런 건 나중에 고치면 되죠. 도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법적 서류는 정확해야. 내가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거야. 박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엄마 건강 지키려는 거란 말이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내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어머님을 위해서. 저는 손을 들어 이준호의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가족도 아니잖아요. 가족 일에 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거죠?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이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위를 남처럼 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너희가 고민했다는 거.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원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김순자 여사 요청으로 왔습니다. 정혜원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정혜원 변호사입니다. 서류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릴 의심하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부르고.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우릴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정혜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죠. 변호사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순자 여사께서는 이미 재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앉아. 다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도연과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서 있다가 서연 옆에 앉았어요. 정혜원 변호사는 탁자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순자 여사께서는 지난 한 달간 저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혼자 지하철 타고 강남 갔던 날 기억나니? 그날이었어. 서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그날 어디 갔다고 했잖아, 볼일 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볼일 봤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볼일. 정혜원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소 동의서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준호가 항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가족들 몰래 이런 걸 진행하다니.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하는데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박도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욕심이 앞섰을 뿐이지.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정말 엄마 생각해서. 저는 서연의 말을 끊었어요. 서연아. 나도 너희 생각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정혜원 변호사가 명함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나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자식들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입소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서연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셋은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죠. 정혜원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모든 게시가 완료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침 8시 윤말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오늘이지?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말순아. 고마워. 내가 증인이 돼줬어.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애들이 충격받을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잖아. 내가 정할 권리가 있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끝나고 뭔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똑딱, 똑딱. 지금쯤 동네 경로당 게시판에 편지가 붙었을 겁니다. 병원 게시판에도, 요양원 게시판에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로 잊고 싶었던 건 너희의 욕심이었다. 편지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정혜원 변호사와 함께 한 달간 준비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저 김순자는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계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제 정신도 제 의지도 또렷합니다. 저는 이미 제 전 재산을 치매 환자 돌봄 재단과 장학기금에 기부 신탁했습니다. 아파트 2채 중 한 채는 재단에, 다른 한 채는 장학기금에 갑니다. 예금도 전부 기부됩니다. 남은 한 채의 아파트는 제가 사는 이곳입니다. 이곳도 사후 자동으로 재단에 귀속되도록 공증을 마쳤습니다. 증인은 윤말순 여사와 사회복지사 한지민입니다. 편지 끝에는 녹취록 일부가 첨부됐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엄마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지. 박도연의 목소리, 요양원 보내야 안전해. 이준호의 목소리,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박서연의 목소리, 모두 녹음된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11시쯤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6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죠.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로당에, 병원에, 요양원에 전부 편지가 붙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붙인 거야. 도연이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짓이 아니야. 도연아, 이건 내 결정이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나도 내 길을 준비했어. 전화 너머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엄마 재산 노렸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너희가 진짜로 나를 걱정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2시 오명수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요양원에 편지가 붙었던데요. 이건 좀 곤란한데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만 적었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강제 입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압력을 넣으셔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후 4시 도연과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이준호도 함께였어요. 셋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취소해요, 제발. 서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취소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다 끝났어. 이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이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의사를 존중했어야지. 내가 원치 않는 요양원을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어.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저는 도연을 일으켰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서연이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야. 셋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짜고 시큼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공개선 발표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울고 빌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또렷한 달이었습니다. 저도 저 달처럼 흐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잊은 건 기억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이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제 의지대로 살았다고. 밤은 깊었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궁금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공개 서한이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전 정혜원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날이었어요. 자식들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정식으로 설명해주는 자리였죠.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따로 차를 타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도연과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준호도 함께였죠. 셋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왔구나.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붉혔어요. 정혜원 변호사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여사님의 재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치매 진단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산 처분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경도인지자와 의심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도인지 저하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럼 취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네, 이미 체결된 기부 신탁은 본인의 자유의사를 훼손했다는 증거 없이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강압이나 사기,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님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상담하셨고 본인 의지로 결정하셨습니다. 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가족 몰래 이런 걸 진행하다니.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가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재산이니까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도연은 분노하고 있었고, 서연은 절망하고 있었고, 이준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도연이 저를 노려봤어요. 만족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울고 있었죠.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저는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불렀어요. 엄마, 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돈 없으면 엄마를 못 지킬까봐. 그게 진심이었어.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서연아,
나도 알아. 서연이 흐느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서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가 욕심 부렸죠? 응. 욕심 부렸어. 하지만 나도 욕심 부렸어. 돈이 마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마음부터 다시 세우자. 처음부터. 서연이 울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최유진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평가를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어요.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단어 회상, 계산, 그림 그리기. 저는 차분하게 풀었어요. 이번엔 지연 회상도 모두 마쳤습니다. 최유진 교수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경도인지저 의심 수준입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일상 기능은 자립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족의 압박이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독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공간의 냄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도연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뭐가? 회사도 힘들었고 나도 욕심이 앞섰어요. 엄마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현아. 나도 미안해. 너희를 시험했어. 믿지 못했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우리인데.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돈이 마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평생 돈만 모았지. 마음을 나누는 법은 몰랐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돈 없이도 가족일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히 잤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서. 저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대화였어요. 도연도 왔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사 한지민이 일주일에 3번 집에 왔어요. 여사님, 오늘 기분 어때요? 한지민은 늘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오늘도 좋아.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단어 맞추기, 숫자 계산, 그림 그리기.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제 머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금요일에는 한지민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슈퍼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여사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역국 먹고 싶네. 한지민이 미역을 골라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한지민이 팔을 썰고 저는 미역을 불렸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고 낡은 이불을 개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장부 대신 사진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젊은 날 공구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 첫 소풍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이 배낭을 메고 있었고 서연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둘 다 어렸습니다. 귀엽고 순수했죠.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남편의 모자를 쓴 사진, 명절에 찍은 가족 사진, 도연의 입학식, 서연의 졸업식. 모두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이날 참 행복했다. 남편이 농담을 해서 웃었다. 도연이 처음 자전거를 탔다. 서연이 상을 받았다. 매주 한 장씩 사진 뒷면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 기억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있더라도 이 글들이 저를 기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박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장학기금 전달식이 다음 달이래요. 디자인 맡아달라고 하던데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서연은 노트북을 펴고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장학금이에요. 매년 학생 10명에게 지급될 거래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고맙죠. 이런 좋은 일 할 수 있게 해줘서. 박도현도 변했습니다. 회사 회계를 투명하게 다시 정리했어요. 투자자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무리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욕심 버리니까 오히려 잘 풀리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욕심 버리면 보이는 게 있어. 5달이 지났습니다. 장학기금 전달식 날이었어요.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함께였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학생 10명이 앞에 서 있었어요. 젊고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장학증서를 하나씩 전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장학금으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테도 기쁨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도연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평생 일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보람 있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싶어. 어느 일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윤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왔어?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진짜 안 무서웠어? 자식들이랑 그렇게까지 싸우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웠지. 그래서 기억했어. 나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잘했어. 순자야 너답게 산 거야.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말순아. 내가 증인 되어줘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고 나무는 푸르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일했고 그 덕에 사랑을 배웠어.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의지였어.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사진 뒷면에 글을 썼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키운 세상에 돌아간다. 내 자식들은 나의 마음에서 이미 다 받았다. 펜을 놓고 사진을 앨범에 끼웠습니다. 앨범을 닫으니 표지에 남편과 제가 웃고 있었어요.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인생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순간들이, 사랑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 살았다고, 제 방식대로, 제 의지대로 살았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답게 끝낼 거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의지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산은 남길 수 있지만 도덕의 순서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저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고 저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어요.